6. 오두막에서의 파열. 그는 정말로 지금까지 거의 느껴본 적이 없는 대단한 괴로움에 빠져 있었다. 불쑥 나서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고 그것도 다름 아닌 사랑의 감정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던가. 도대체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가? 그는 얼굴을 붉혀가며 100번은 더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었다. 아, 부끄러운 건 아무렇지도 않아. 부끄러운 건 내가 응당받아야 될 벌이니까 문제는 이제부터 나 때문에 틀림없이 새로운 불행이 생겨날 거라는 점이야. 하지만 장로님께서 나를 보내신 건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결합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이래서 무슨 결합이 되겠는가? 여기서 갑자기 그가 어떻게 두 손을 결합시켰는지가 떠오르자 다시금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일이 진실 내 마음에서 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현명해져야 되겠어. 그는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자신의 결론을 두고 미소를 짓지도 않았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게서 부탁받은 일은 오제르나야 거리와 관련되어 있었고 드미트리 형은 마침 그쪽으로 가는 길에 오제르나야 거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골목에 살고 있었다. 알로샤는 2등 대위에게 가기 전에 어쨌거나 꼭 형에게 들르기로 마음먹었지만 형이 집에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어쩌면 형이 지금쯤 일부러 자신을 피해 어디로 숨어버리지는 않았을까 의구심마저 잃었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형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나저나 시간은 자꾸만 가고 있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장로에 대한 생각은 수도원에서 나온 그 시간부터 1분도 아니 1초도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부탁 속에는 한 가지 정황이 번뜩였는데 그 역시 그의 흥미를 굉장히 자극하는 것이었다. 즉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어린 소년, 그러니까 그 2등 대위의 아들인 초등학생이 아버지 주위에서 목청껏 울면서 뛰어다닌 얘기를 해주었을 때부터 이미 갑자기 알로샤는 이 소년이 분명히 알로샤가 아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화가 났냐고 캐 묻자 그의 손가락을 깨물었던 바로 그 소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제 알로샤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점을 거의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딴 생각에 몰두함으로써 기분을 풀었고 자기가 저지른 재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후회하느라 괴로워하느니 그 일은 어떻게든 될 테니까 차라리 자기가 할 일을 하자고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는 정말로 용기가 났다. 그나저나 드미트리 형이 사는 골목길로 들어서자 허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서 가져온 빵을 호주머니에서 꺼내 길을 가면서 다 먹었다. 그 덕분에 원기가 회복되었다. 역시 드미트리는 집에 없었다. 주인집 사람들, 즉 늙은 목수와 그의 늙은 아내, 그들의 아들은 알로샤를 미심쩍은 눈으로 쳐다보기까지 했다. 알로샤가 끈덕지게 질문을 퍼붓자 노인은 집을 비우신 지 벌써 사흘째인데 어디로 떠나신 모양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알로샤는 그가 모종의 지시를 받아 그대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루셴카 집에 간 건 아닐까요? 포마 집에 다시 몸을 숨긴 건 아닐까요? 라는 그의 질문에 주인집 사람들은 그의 겁먹은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형을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형의 편을 들어주는 거야. 라고 알로샤는 생각했다. 이건 좋은 일이지. 마침내 그는 오제르나야 거리에 있는 평민여인 칼머이코바의 집을 찾아내었는데 그것은 낡아빠진 작은 집으로서 비스듬히 기울어졌고 거리에 난 창문은 고작해야 3개밖에 안 됐으며 지지분한 마당 한가운데 암소 한 마리가 쓸쓸히 서 있었다. 마당에서 현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다. 현관의 왼쪽에는 늙은 여주인이 늙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둘 다 귀머거리인 것 같았다. 그가 2등 대위에 대해 몇 번씩 반복해서 묻자 그들 중 한 여인이 마침내 자기 집의 거주자들을 찾는 것임을 이해하고는 현관 건너편의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완전히 오두막이나 다름없는 저 집이라고 일러주었다. 2등 대위의 집은 정말로 소박한 오두막 한 채가 전부였다. 알로샤가 문을 열기 위해 손으로 철제 문잡이를 잡으려고 하는데 문 안쪽이 예사롭지 않게 고요했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의 말을 통해 퇴역한 2등 대위가 가정을 거느린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으므로 그는
다들 자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오는 소리를 듣고서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지도 몰라.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는 편이 낫겠다 라고 생각하며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들려오긴 했지만 당장이 아니라 한 10초는 좋게 지나고 나서였다. 누구요? 누군가가 몹시 화가 난 목소리로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러자 알로시아는 문을 열고 문지방을 넘어섰다. 그가 들어선 오두막은 상당히 넓긴 하지만 사람들과 온갖 가재도구들로 꽉 차 있었다. 왼쪽에는 커다란 러시아식 벽난로가 있었다. 벽난로에서 방 전체를 가로질러 왼쪽 창문까지 빨랫줄이 이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다양한 누더기들이 잔뜩 걸려 있었다. 오른쪽 왼쪽 벽을 따라 털실로 직접 단 담요가 덮인 침대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중 한 침대, 그러니까 왼쪽 침대에는 사라사천으로 된 베개 4개가 작은 언덕처럼 솟아 있었는데 크기가 다 달랐다. 다른 침대, 오른쪽 침대에는 그저 아주 작은 베개 하나만이 보였다. 이어 앞쪽 구석에는 방 구석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빨랫줄에 역시나 커튼이나 요를 걸어 칸막이를 해놓은 것 같은 곳이 있었다. 이 커튼 뒤로 긴 의자와 작은 의자를 갖다 붙여 만든 침대가 비스듬히 눈에 띄었다. 아무 장식도 없고 우악스러운 사각형의 목조 탁자는 앞쪽 구석에서 가운데 창문 쪽으로 옮겨져 있었다.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쓴 작은 유리 넉장이 끼워진 창문은 3개 다 아주 흐릿한 데다가 그나마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에 방 안은 꽤 갑갑하고 별로 밝지도 않았다. 탁자에는 계란 프라이 찌꺼기가 담긴 프라이팬이며 윗부분을 좀 베어 먹다만 빵 조각이 놓여 있었고 덧붙여 밑바닥에 지상의 행복의 찌꺼기가, 이 지상의 행복은 보드카 혹은 술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네요. 지상의 행복의 찌꺼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보드카 병도 있었다. 왼쪽 침대 곁 의자에는 귀부인처럼 다듬은 여인이 사라사천으로 된 원피스를 입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몹시 여위고 누렇게 떠 있었다. 뺨이 심하게 푹 꺼진 것을 보면 첫눈에 몸이 아픈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알로시아에게 무엇보다도 충격을 안겨준 것은 이 가엾은 부인의 시선이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의문에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거만하게 짝이 없는 시선이었다. 일단은 부인이 먼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알로사가 주인과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줄곧 그렇게 거만하고도 의문에 가득 찬 커다란 갈색 눈을 돌리며 상대방의 입을 열 때마다 이 사람 저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곤 했다. 이 부인 곁 왼쪽 창문 곁에는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상당히 못생긴 데다가 머리카락이 성기고 붉어죽죽하고 옷차림은 극히 단정하긴 하지만 초라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온 알로시아를 끄림칙한 듯한 눈초리로 살펴보고 있었다. 오른쪽 역시나 침대 곁에는 한 명의 여성이 더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주 불쌍한 존재였는데 역시나 20살 안팎의 젊은 처녀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로시아가 들은 바에 의하면 꼽추에다가 다리가 완전히 마비되어 안전병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그녀의 목발이 바로 곁 침대와 벽 사이 구석진 곳에 서 있었다. 가엾은 아가씨의 몹시 아름답고 선량한 눈은 평온하고 온순하게 알로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식탁 앞에서 45살쯤 된 신사가 계란 프라이를 마저 해치우고 있었는데 그는 그다지 크지 않은 키에 바싹 여비고 체격도 부실하고 머리카락은 붉어죽죽했고 역시나 붉어죽죽하고 숱이 적은 턱수염은 다 해진 수세미와 너무나 비슷했다. 왠지 첫눈에 알로사의 머릿속에는 이 비유, 특히 수세미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그는 훗날 이것을 상기했다. 방 안에 다른 남자는 없었기 때문에 문 뒤에서 누구요? 라고 소리친 사람은 분명히 이 신사였을 것이다. 그런데 알로시아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 식탁 앞에 앉아있다가 자리에서 튕겨나듯 벌떡 일어나 구멍투성이 냅킨으로 황급히 입을 훔치면서 알로시아를 향해 달려갔다. 수도승이 동냥하러 납셨는데 번지수 한번 잘 찾았네. 그러는 사이에 왼쪽 구석에 있던 처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알로시아 쪽으로 달려온 신사가 순식간에 그녀 쪽으로 휙 몸을 돌려 불쑥 터져나온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대답을 해주었다. 아니,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 그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셨네요. 제가 한번 여쭤봅죠.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다시금 알로시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슨 일로 이 누추한 곳을 찾아오셨는지요? 알로시아는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는데 이로써 처음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에게는 무언가 모관하고 신경질적으로 서두르는 면이 있었다. 지금 술을 마신 것은 분명했지만 그래도 취해 있진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지 극단적으로 뻔뻔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이상했다. 동시에 눈에 띌 만큼 비굴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오랫동안 남 앞에서 굽실거리며 수모를 찾아왔지만 갑자기 불쑥 나서서 자기 자신을 당당히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처럼 말이다. 아니면 차라리 상대방을 때려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그러다가 도리어 자기가 얻어맞을까 봐 죽도록 무서워하는 사람 같기도 했다. 그의 말과 상당히 날카로운 억양에서는 어쩐지 유로지버의식의 유머가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표독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겁을 집어먹은 듯도 쉽게 원래의 제 의조를 이겨내지 못하고 불쑥 터져나오곤 했다. 누추한 곳 운운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도 몸을 벌벌 떨고 눈을 부라리면서 알로시아에게로 바짝 뛰어들었기 때문에 알로시아는 저도 모르게 뒤로 한 발짝 물러서고 말았다. 이 신사는 극히 질 나쁜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는 데다가 얼룩까지 묻어있는 짙은색 무명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의 바지는 오래전부터 아무도 입지 않은 어쩐지 너무도 밝은 그런 색상의 체크 무늬의 뭔가 아주 얇은 옷감으로 만든 것이었는데 아랫단에 구겨져 위로 말려 올라가 있어서 꼭 어린애가 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다. 저는 알렉세이 카라마초프라고 합니다. 알로샤가 대답 삼아 이렇게 말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요. 신사는 그 즉시 그가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듯 딱 잘라 말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등 대위 스네기료프 있죠. 그나저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여전히 알고 싶군요. 예, 그냥 들렀을 뿐입니다. 실은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괜찮으실런지? 그렇다면 여기 의자가 있으니 자리를 잡으시지요. 이건 고대 희극에서 하는 말이죠. 자리를 잡으시지요. 라는 말은. 그러면서 이등 대위는 재빠른 몸짓으로 빈 의자를 집어들더니 그의 방 한가운데에 턱 갖다 놨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앉을 의자도 하나 집어와서 알로시아 맞은편에 앉았는데 조금 전처럼 알로시아에게 너무 바싹 붙어 앉아서 그들의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였다. 니콜라이 일리치 스네기료프입니다요. 러시아 보병 2등 대위였었죠. 비록 죄를 저질러 명예에 먹칠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2등 대위입죠. 2등 대위 스네기료프가 아니라 차라리 슬로보예로스프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군요.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슬레보예르스, 이 말은 슬레보예르스의 말을 끝에 붙은 S를 말하는데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할 때나 이름을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 사용한다고 하네요. 슬로브예르스를 달아 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슬로브예르스란 굴욕을 당하며 살다 보면 터득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로샤가 웃었다. 다만 저절로 그리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맹세코 저절로 그리 되는 거랍니다. 평생 동안 줄곧 슬로보예르스 없이 말을 해왔는데 갑자기 넘어졌다가 일어나 보니 슬로보예르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 높은 힘의 관할사항인 듯인 것이지요. 보아하니 현재 이런저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듯 하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저 같은 사람한테 호기심을 갖게 되셨을까요? 손님 접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인데. 제가 온 것은 다름 아니라 그 일 때문에. 그 일이라뇨? 이등 대위가 초조하게 말을 끊었다. 제 형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와 당신이 만났던 그 일 말입니다. 알로사가 겸연쩍어 말했다. 겸연쩍어 하며 말했다. 어떤 만남 말씀입죠? 혹시 그때 그 만남 말씀이십니까요? 그러니까 수세미, 그 목욕탕 수세미 사건 말씀입니까요?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몸을 너무 앞으로 뺐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짜로 알로사의 무릎과 맞부딪히고 말았다. 그의 두 입술은 묘한 모양새로 꼭 다물어져서 실오라기처럼 가늘어졌다. 수세미라고요? 알로샤가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아빠한테 내 일을 일러 바치러 온 거야, 아빠. 이미 알로샤의 귀에 익숙한 아까 그 소년의 목소리가 한쪽 구석의 커튼 뒤에서 소리쳤다. 내가 아까 저 사람의 손가락을 깨물었거든요. 커튼이 거치자 알로샤는 방구석의 성상 아래
긴 의자에 작은 의자를 붙여 만든 침대에서 조금 전의 적을 보게 됐다. 소년은 여의그 코트와 낡은 솜 이불을 덮어 쓰고 누워 있었다. 몸이 안 좋다는 것이 빤해 보였고 눈이 충혈된 것으로 보아 열병이라도 걸린 것 같다. 이제 소년은 아까와는 달리 무서워하는 기색도 없이 알로샤를 쳐다보았다. 이제 우리 집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걸이라는 듯이 말이다. 손가락을 깨물었다고? 이등 대위가 의자에서 응거수춤 일어났다. 저 애가 당신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저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상대로 길거리에서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들은 6명이서 함께 저 애에게 돌을 던졌고 저 애는 혼자였습니다. 제가 저 애한테 다가갔더니 저 애는 저한테도 돌을 던졌고 그 다음엔 제 머리를 겨냥하더군요.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저 애는 갑자기 달려들어 제 손가락을 아프게 깨물었는데 통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때려주겠습니다요. 지금 당장 때려주겠습니다요. 이등 대위는 이제는 완전히 의자에서 뻘떡 일어났다. 아니, 저는 일러 바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저 애가 매를 맞는 건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픈 것 같군요. 아니, 그럼 제가 정말로 저 애를 때릴 줄 알았습니까요? 제가 지금 당장 인류세치카는 인류사의 애칭입니다. 인류세치카를 잡아다가 당신 앞에서 당신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흠씬 때려준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하란 말씀이십니까요? 이등 대위는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알로샤한테 달려들기라도 할 태세로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나리, 당신의 손가락은 안 됐지만 원하신다면 인류세치카를 패주기 전에 지금 당장 당신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정당한 만족을 위해서 제 손가락 3개를 여기 칼로 잘라버리도록 하죠.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손가락 4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5번째 손가락도 필요하신가요? 그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서 그의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의 모든 선들이 경련이라도 인 듯 떨렸고 알류서가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도전의 빛이 아주 역력했다. 꼭 미친 것 같았다. 이제야 모든 걸 알 것 같습니다. 알루서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로 조용하고 슬프게 말했다. 그러니까 당신의 소년, 이 착한 소년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당신을 모욕한 사람의 동생인 제게 달려들었던 게로군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가 곰곰 생각에 잠기면서 이렇게 반복했다. 하지만 제 형 드미트리 표드로비치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형이 여기로 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아니 차라리 바로 이 장소에서 다시 당신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형은 모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당신에게 용서를 빌 겁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말이죠. 다시 말해 당신의 턱수염을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가 용서를 빌었다.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상대방의 마음도 풀어줬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형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 뭐든 다 할 겁니다. 뭐든 다. 그렇다면 제가 만약 그 사람에게 바로 그 술집이나 이름이 수도입니다. 아니면 광장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부탁한다면 과연 그렇게 할까요? 예, 형은 무릎도 꿇을 겁니다. 가슴을 아리게 하는 말씀이군요. 눈물이 날 정도로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 마음은 10분이 이해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제 가족 소개를 좀 합시다. 제 2 딸과 제 아들 모두 한 배에서 난 제 자식들이죠. 제가 죽으면 누가 저들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또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들이 아니라면 누가 저같이 고약한 놈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저 같은 종류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해놓으신 겁니다. 저 같은 사람도 누구한테는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고 말고요. 알로샤가 소리쳤다. 어리광대신 이제 좀 그만하세요. 무슨 바보라도 찾아올라 치면 창피스러운 짓만 한다니까요. 창가에 서 있던 처녀가 그림책하고 경멸스럽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잠깐만요,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 기왕지사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끝까지 가야죠. 아버지는 딸에게 이렇게 소리쳤는데 명령조이긴 했지만 딸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10분 수긍한다는 뜻이 들어있었다. 우리 따님이 원래 성깔이 좀 있습니다. 그는 다시금 알로사 쪽으로 몸을 돌렸다. 짧은 시 같은 게 하나 나오네요. 이 자연 속의 그 어떤 것도 그를 축복하려 들지 않았다네.
이건 푸시킨의 시 악마의 일절이랍니다. 그러나 여성형을 써야겠군요. 저 그녀는 축복하려 들지 않았다네 하고요. 그러나 당신을 제 아내한테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아리나 페트로브나. 다리를 못 쓰는 부인으로서 43살쯤 되고 뭐 걷기는 걷지만 조금밖에 못 걷죠. 평민 출신입죠. 아리나 페트로브나 얼굴을 좀 펴봐요. 자, 이쪽이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까라마초프라고. 일어나시죠.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그는 알로시아의 손을 잡더니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났는지 갑자기 놀랄 만큼 거세게 그를 일으켜 세웠다. 부인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시려면 일어나야 마땅하지요. 이분은 그 까라마조프, 그러니까 뭐 나한테 그런 짓을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니라 여보. 그의 동생으로서 겸손한 덕행이 돋보이는 분이라오. 자, 아리나 페트로브나. 우선은 여보 당신 손에 입을 맞추도록 해주구려. 그러면서 그는 공손하고 상냥하게 아내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창가의 처녀는 이 장면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숫제 등을 돌려버렸고 줄곧 그만하게 의문에 차있던 부인의 얼굴에는 갑자기 예사롭지 않을 정도로 다정스러운 빛이 감돌았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체르노마조프씨. 이 말은 까라마조프를 잘못 알아들었지만 체르노마조프의 체르노에는 끔따는 뜻이 들어있고 까라마조프의 까라 역시도 어원을 따지면 금따는 뜻이 있답니다. 체르노마조프씨, 그녀가 말했다. 까라마조프라니까요, 여보. 까라마조프라고. 우리가 원래 평민 출신이라서 이렇답니다. 그가 다시 알료사에게 속삭였다. 뭐 까라마조프든 뭐든 나는 항상 체르노마조프라고 할 거예요. 여하튼 앉으세요. 저희는 뭐하러 당신을 이렇게 세웠답니까? 다리를 못 쓰는 부인이라고 하지만 다리는 멀쩡히 있어요. 그저 양동이처럼 퉁퉁 부어올랐을 뿐이에요. 정작 내 몸을 이렇게 바싹 말랐는데 말이죠. 전에는 나도 제법 살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다시피 꼭 바늘을 집어 삼킨 것처럼 말라버렸어요. 평민 출신이라서 그래요. 평민 출신. 대위가 한 번 더 살짝 속삭였다. 아빠한 정말. 지금까지 자기 의자에서 말없이 있던 곱추 아가씨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서 갑자기 손수건으로 눈을 가렸다. 완전히 어릿광대야. 창가의 처녀가 이렇게 내뱉었다. 보세요. 우리 집에 어떤 새 소식이 있는지. 그러면서 엄마는 두 팔을 벌려 딸들을 가리켰다. 꼭 구름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한때의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우리 음악이 시작되곤 하지요. 예전에 저희가 군인이었을 때는 우리 집에 그런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곤 했어요. 그렇다고 날이 지금 상황과 비교하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보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 시절 보제 부인이 찾아와서 알렉산드로비치는 너무나 멋진 영혼을 가진 사람이지만 나스타시아 페라노브나 이녀는 악마 새끼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숭배하느냐는 자기 마음이지만 너는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똥덩어리에 불과해 라고 응수했지요. 그랬더니 너 같은 년은 감옥에 쳐넣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난 에이 속 시커먼 강철 같은 년, 니년의 주제에 지금 누굴 가르치러 온 거야? 라고 했지요. 그랬더니 나는 깨끗한 공기를 마시지만 니년은 더러운 공기를 마시고 있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어디 장교들에게 다 물어봐. 내 안의 공기가 더러운지 아니면 어떤지 라고 내가 말해줬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 생각이 마음에 걸렸는데 최근에 내가 지금처럼 여기 앉아보니까 바로 그 장군님께서 들어오는 거예요. 부활절을 지내려 이곳에 왔다더군요. 그래 내가 각하 이 의젓한 귀부인이 바깥 공기를 좀 마셔도 될는지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럼요. 부인에게 통풍구를 만들든지 문을 열든지 해야겠군요. 댁의 공기가 영 신선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보세요. 다들 이렇다니까요. 아니 다들 왜 나의 공기에 정신이 나간 걸까요? 죽은 사람들한테서는 그보다 더 고약한 냄새가 날 텐데 말이죠. 그래서 난 당신의 공기를 더럽히진 않을 거예요. 신발을 맞춰 신고 떠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요 귀여운 것들아, 이 의미를 나무라지 말아다오. 니콜라이 일리치 여보, 당신은 내가 영 못마땅하겠죠? 하지만 나한텐 그저 인류 세치가 밖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 애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를 사랑해 주니까요. 어제는 사과를 갖고 왔거든요. 얘들아, 부디 이 어미를 용서해다오. 요 귀여운 것들아, 이 너무도 외로운 어미를 용서해 주렴. 아니 왜 다들 내 공기를 역겨워하게 된 걸까?
그러고서 가련한 여인은 갑자기 엉엉 울부짖기 시작했고 눈물이 시냇물처럼 쏟아졌다. 이등 대위는 냉큼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엄마, 여보, 마누라, 됐어.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다들 당신을 사랑하고 다들 당신을 숭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는 다시 그녀의 두 손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손바닥으로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했다. 그러자 냅킨을 집어 갑자기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알로사가 보기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반짝이는 것 같았다. 자,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그는 갑자기 격분하여 한 손으로 정신이 박약한 저 가련한 여인을 가리키면서 알로사에게로 몸을 돌렸다. 보이고 들리는군요. 알로사가 중얼거렸다. 아빠, 정말 어떻게 저 사람이랑? 아빠는 저 사람 따위 던져버려. 갑자기 소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이글거리는 눈초리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소리쳤다. 됐어요, 아버지. 이제 어리광대 짓은 그만하세요. 그렇게 멍청한 묘기를 보여줘봤자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이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가 예의 그 구석에서 이렇게 소리치면서 심지어 발까지 굴렀다. 우리 따님이 이번에 이렇게까지 성질을 부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 그럼 이 몸은 냉큼 우리 따님을 만족시켜드리도록 하겠나이다. 모자를 쓰시죠, 알렉사이 표드로비치. 저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자, 갑시다. 당신에게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만 이 안에서는 안 되겠군요. 참, 여기 앉아있는 이 아가씨가 저희 딸 니나 니콜라예브나인데 소개하는 걸 그만 깜빡했군요. 이 애는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몸을 하고 우리 필멸의 존재들에게 내려왔다고나 할까요? 제 말을 이해하실 수만 있다면. 온몸을 벌벌 떨고 있는 꼬락서니 하곤 영락없이 경련이라도 일어난 것 같다니까. 바르바라 니콜라예브나는 여전히 격분해서 이렇게 말했다. 저 애는 방금 제가 미워 발을 구르면서 저들을 어리광대라고 했지만 실은 저 애도 인간의 몸을 한 하나님의 천사랍니다. 어떻든 저를 저렇게 부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죠. 갑시다, 알렉사이 표드로비치. 끝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그러고서 그는 알로시아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가 그를 곧장 거리로 데려갔다. 7. 그리하여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공기가 신선하군요. 저희 누추한 집은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나 공기가 신선하지 못하죠. 나으리, 이렇게 조금 거닐어 봅시다. 당신의 관심을 끌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 죽겠군요. 저도 한 가지 중요한 용건이 있습니다만, 알로샤가 말했다. 그저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용건이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요? 용건이 없다면 절대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을 테고 숫제에 기웃거리지도 않았겠죠. 아니면 설마 정말로 우리 아이를 일러 바치러 온 건가요? 하지만 이건 영 얼토당토 않은 일이죠. 그건 그렇고 우리 아이 얘기를 좀 합시다. 저기서는 모두 다 얘기해 드릴 수 없었지만 지금 여기서는 그 소동이 어땠는지 묘사해 드리도록 합죠. 보이시죠? 일주일 전만 해도 수세미가 더 풍성했죠. 그러니까 제 특수여 말입니다. 제 특수임을 두고 수세미라고 별명을 붙였는데 특히나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부럽지요. 그런데 그때 당신의 형 드미트리 표드로비치가 제 특수임을 움켜쥔 채 저를 질질 끌고 다니다가 술집에서 광장으로 끌어내는데 때마침 그때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는 길이었고 일루샤도 그들 틈에 끼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꼴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일루샤는 곧장 아빠라고 외치면서 제게로 달려 들어섰죠. 저를 붙들고 껴안고 저를 빼내려고 하면서 저를 모욕하는 그에게 소리치더군요. 놓아주세요. 제발 놓아주세요. 이분은 우리 아빠예요.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요. 그 고사리 손으로 그 사람을, 그것도 그의 손을 붙들고서 그의 손에 입을 맞추기도 했지요. 저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어땠는지 눈에 선합니다. 잊을 수가 없고 또 잊지도 못할 겁니다요. 맹셰코라고 알료사가 소리쳤다. 형은 정말로 진정으로 뼈저리게 잘못을 뉘우칠 것이고 심지어 바로 그 광장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겁니다. 제가 형을 그렇게 하라고 시키겠습니다.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제 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직 당신의 계획에 지나지 않는 거로군요.
즉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그 열렬하고 고귀한 심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는 얘기였군요. 진작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저도 당신 형이 기사답고 또 장교다운 아주 드높은 고귀함을 지녔음을 증명했으면 싶군요. 사실 그 당시 그는 그것을 유감없이 발휘했으니까요. 그는 그 일, 그러니까 제 수세미를 실컷 끌고 다닌 뒤 저를 풀어주면서 니놈도 장교고 나도 장교다. 결투 입회인이 될 점잖은 사람을 찾으면 사람을 보내라. 비록 니놈은 추접하기 짝이 없지만 실컷 만족시켜 주도록 하지. 라고 말하더군요. 바로 이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사도 정신 아닙니까? 저는 그때 일루샤를 데리고 그 자리를 떴지만 족보에 길이길이 남을 그 광경은 영원토록 인류사의 영혼의 기억 깊숙이 각인되었겠지요. 하지만 무슨 수로 저희가 귀족 노릇을 하겠습니까? 그래, 방금 몸소 저희 집에 가보셨으니 직접 판단해 보십시오. 거기서 무엇을 보셨습니까요? 3명의 여성이 앉아있는데 한쪽은 다리도 못 쓰는 데다 정신도 박약하고 다른 쪽은 다리도 못 쓰는 데다 곱추고 또 다른 쪽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너무나도 똑똑한 데다가 여대생인데 또다시 빼떼르부르크로 가겠다면 야단입니다. 그곳의 네바 강변에서 러시아 여성의 권리를 찾고 싶다더군요. 인류사에 대해서는 아예 말도 하지 않습니다요. 고작의 9살의 완전 외톨이니까요. 이런데 만약 제가 죽어버린다면 저의 이 모든 핏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이것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에게 결투를 신청했다가 당장 그에게 죽임을 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땐 저들 모두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더 고약한 건 아주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구가 되는 겁니다.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어쨌거나 입은 살아있다면 도대체 누가 내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고 또 도대체 누가 그들 전부 입에 풀칠을 하게 해주겠습니까요? 아니, 그럼 일루시아를 매일 학교가 아니라 동냥을 하러 보내야겠습니까? 그에게 결투를 신청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죠. 형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겁니다. 형은 광장 한가운데서 당신의 발에 엎드릴 겁니다. 알로시아가 다시금 불타오르는 시선으로 소리쳤다. 그를 재판소에 고소하고 싶었습니다. 이등 대위가 계속했다. 하지만 우리 법전을 펴보십시오. 나를 개인적으로 모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무슨 만족스러운 보답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요? 어디? 그러던 참에 갑자기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저를 불러서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 만약 그를 재판소에 고소했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가 당신을 때렸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폭로될 것이고 그러면 바로 당신이야말로 재판에 회부될 거니까 라고 소리치더군요. 하지만 누구 때문에 이런 사기를 치게 됐고 누구의 명령으로 나 같은 난챙이가 행동을 개시했는지는 주님 한 분만이 알고 계십죠. 다름 아니라 바로 그녀와 표도르 파블로비치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겠습니까요? 그뿐인 줄 알아 당신을 영원히 추방해버릴 테고 앞으로는 나한테서 단 한 푼도 빌어먹지 못할 줄 알아. 우리 상인한테도 그렇게 말할 거고 그녀는 그 노인을 우리 상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말할 거고 그러면 우리 상인도 너를 쫓아낼걸? 이라고 덧붙이더군요.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상인마저도 저를 쫓아낸다면 그때 누구 밑에 가서 돈을 벌겠습니까요? 저한테 남은 건 고작의 이 두 사람뿐이거든요. 당신의 부친 표도르 파블로비치는 이 일과는 무관한 어떤 다른 이유로 저를 더 이상 신용하지 않게 됐을 뿐더러 오히려 제 서명이 담긴 영수증들을 손에 넣고서는 저를 고소하고 싶어 하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풀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저희 집이 어떤 몰골인지 보셨지 않습니까요? 이제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애가 아까 당신의 손가락을 아프게 깨물었습니까? 인류사 말입니다. 집에서는 녀석이 입구에서 이렇게 자세한 얘기까지 물어볼 결심이 서지 않더군요. 예, 아주 아프게 깨물더군요. 그 애도 몹시 예민한 상태였거든요. 그 아이는 제가 까라마조프라서 당신의 복수를 했던 겁니다. 이젠 분명히 알겠군요. 하지만 걔가 학교 친구들과 서로 돌파매질 하는 걸 보셨더라면 어떻겠습니까? 몹시 위험했습니다. 아이들은 걔를 죽일 수도 있어요. 아직 철없는 애들이 아닙니까? 돌멩이에 맞아 머리를 깨를 수도 있는 노릇이고. 안 그래도 오늘 한 대 맞았습니다. 머리는 아니지만 심장 위쪽 가슴팍에 돌을 맞은 거죠.
멍이 들어와서는 울면서 징징대다가 저렇게 알아 누웠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애가 먼저 다른 애들을 공격했습니다. 당신 일로 열을 받았던 거죠. 애들 말로는 그 애가 아까 크리스토킨이라는 소년의 옆구리를 펜나이프로 찔렀다더군요. 그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이 크리스토킨이라는 사람은 이곳의 관리니까 어쩌면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충고를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하고 알로샤가 열심히 계속했다. 아이가 좀 진정할 때까지 한동안은 아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좀 사라질 때까지는. 분노라고 했죠? 이등 대위가 말을 받았다. 그렇습죠. 분노입니다요. 비록 어린 것이지만 거대한 분노가 끌어오른 것이지요. 당신은 이 사건을 다는 모르고 계십니다요. 이 사연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후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그 애를 수셈이라고 놀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의 아이들은 무자비한 족속입니다. 각각 떼놓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이지만 함께 있으면 특히 학교에서는 극도로 무자비해지는 일이 자주 있지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놀리대기 시작하자 일루샤의 내면에서 고귀한 정신이 고개를 쳐든 겁니다. 보통 소년들처럼 마음이 약한 아들이었다면 곧 풀이 죽어 자기 아버지를 창피스러워했을 테지만 이 녀석은 아버지를 두둔하며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상대로 일어선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말입니다요. 사실 그때 그 아이가 당신 형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소리치면서 얼마나 큰 수모를 견뎌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저만이 알 겁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시 말해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의 아이들, 멸시당하고 살지만 정신은 고귀한 가난뱅이의 아이들 말입니다요. 9살 나이에 이미 세상의 진실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요. 부자들이라면 어림도 없었죠. 그들은 평생 동안 이런 깊은 곳을 연구할 리도 없지만 나의 인류식하는 광장에서 그의 손에 입을 맞추던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이 진리가 그 아이의 내면으로 들어온 순간 그 아이는 영원히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이등 대위는 다시금 꼭 미친 사람처럼 흥분하여 열띤 의조로 이렇게 말했으며, 그러면서 진리가 자기 아들 인류사에게 남긴 상처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싶었는지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손바닥을 툭 쳤다. 바로 그날 제 아들 녀석은 신일에 들떠 밤새도록 헛소리를 했었죠. 하루 종일 저와 말도 거의 하지 않고 숫제 입을 완전히 봉해버렸는데 다만 이것만은 눈에 띄더군요. 즉 방구석에서 저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곤 하다가 점점 더 자주 창문 쪽으로 몸을 기대면서 공부하는 신용을 하는데 공부 생각은 통 없는 게 빤히 보입니다. 다음날 저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고 워낙 괴로워서 마셨지만 저란 놈은 참으로 죄받을 인간입죠. 엄마도 울기 시작했지만 이 엄마를 저는 무척 사랑하지만 워낙 괴로워서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또 한잔 해버렸습니다. 날이 저를 경멸하지 마십시오. 우리 러시아에서는 술꾼들이야말로 가장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착한 사람들은 바로 술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종일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인류사가 어쨌는지 그다지 잘 기억나지도 않지만 바로 그날 아이들의 학교에서 아침부터 녀석을 놀려대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들 이봐 수셈이, 너희 아버지는 수염을 붙잡힌 채 술집에서 질질 끌려 나왔고 너는 그 옆을 뛰어다니며 용서해달라고 빌었잖아 라고 그에게 소리쳤던 것이죠. 셋째 날 녀석이 다시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보니 얼굴이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제가 물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었느냐 하고요.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대번에 마누라와 우리 처녀들이 끼어들 테니까 아무런 대화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이 처녀들은 아예 첫날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죠. 바바라나 니콜라예브나는 진작부터 하나같이 어릿광대의 등신들이니까요. 아니 왜 아버지 하는 일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라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바바라와 니콜라예브나, 아니 왜 우리 집 사람들 하는 일은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요? 라고 말했었지요. 그때는 이렇게 일단락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에 산책이나 하자고 아들 녀석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나저나 당신이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정확히 제가 지금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는 이 길을 따라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곤 했답니다.
바로 우리 집 쪽문에서 저쪽 길 울타리 옆에 덩그러니 솟아있는 저기 커다란 바위돌까지 말입죠. 바로 저기서 도시의 목장이 시작됩니다. 한적하고 멋진 곳입지요. 인류샤와 함께 걸을 때면 보통 녀석의 손을 제 손에 잡고 있는데 그 손은 정말 조망만하고 손가락은 가늘고 차갑더군요. 녀석의 그 작은 가슴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아빠라고 말하더군요. 이라고 물었죠. 녀석의 작은 눈이 번득이는 게 보입디다. 아빠, 그 사람은 그때 아빠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아빠? 어쩌겠니, 일루샤? 라고 제가 말했죠. 그 사람과 화해하면 안 돼, 아빠? 절대 화해하지 마. 학교 애들은 그 일로 그 사람이 아빠한테 10루블을 줬다고 하던데. 그래서 전 아니란다, 일루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한테 돈을 받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해 주었죠. 그러자 녀석은 온몸을 파르르 떨더니 제 손을 자기 두 손에 꼭 쥔 채 다시금 입을 맞춥니다. 아빠, 그 사람한테 결투를 신청해. 학교에서는 아빠가 급쟁이라서 결투를 신청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한테서 10루블을 받았다고 논리된단 말이야. 일루샤, 아빠는 그 사람한테 결투를 신청할 수 없단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녀석에게 그와 관련하여 지금 당신에게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녀석은 열심히 듣더군요. 아빠, 어쨌거나 화해해서는 안 돼? 어른이 되면 내가 직접 그 사람한테 결투를 신청해서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어린 두 눈이 번득이며 이글이글 타오르더군요. 뭐 사정이 어쨌든 간에 어쨌거나 저는 아버지 된 심정에서 녀석에게 참된 말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아무리 결투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는 건 죄받을 일이란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빠, 그럼 난 어른이 되자마자 그 사람을 때려 눕힐 거야. 내 사벨로 그 사람의 사벨을 쳐서 떨어뜨리고 그 사람한테 달려들어 때려 눕히고서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 사벨을 한번 휘두른 뒤 이렇게 말하겠어. 지금 당장 네 놈을 죽일 수도 있지만 목숨 하나 살려준다. 고마운 줄 알아라. 보십시오, 나리. 그 작은 머릿속에서 요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녀석은 밤낮으로 이렇게 사별로 복수할 생각에 사로잡혀서 밤마다 이것을 두고 헛소리를 했던 겁니다요. 다만 녀석이 방과 후 호되게 얻어맞고 집에 온다는 건 그저께 알게 되었으니 나리가 옳습니다요. 더 이상 녀석을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요. 녀석이 혼자 같은 반 아이들 모두와 맞서 녀석 스스로 모두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저 스스로 너무 악에 바친 나머지 녀석의 심장에 불을 붙여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녀석 때문에 저도 경악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산책 삼아 좀 걸어봤습니다. 아빠, 정말 부자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힘이 센 거야? 라고 묻더군요. 그래, 인류사. 세상에 부자보다 더 힘이 센 건 없단다. 라고 말했죠. 그러자 녀석은 아빠,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돼서 또 장교가 되면 모든 놈들을 부셔버릴 거야. 그럼 황제님이 나한테 상을 내려줄 테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땐 아무도 감히 라고 말합디다. 그러곤 입을 좀 다물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여는데 녀석의 작은 입술이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줄곧 파르르 떨리더군요. 아빠, 우리 도시는 정말 너무 좋지 않아, 아빠? 그래, 인류 세치가 사실 우리 도시는 별로 좋은 곳은 아니지. 라고 말해 주었죠. 아빠, 다른 도시로 이사 가자.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다른 좋은 도시로 라고 말합디다. 그래, 이사를 가자꾸나, 인류사. 이사를. 다만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해 주었었죠. 저는 녀석을 어두운 생각에서 떼놓을 건수를 찾은 것이 기뻤고 이제 저와 녀석은 우리의 말과 달구지를 사서 다른 도시로 이사가는 꿈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누나들은 마차에 태워 덮개를 덮어주고 우리는 그 옆에서 걸어가는 거야. 가끔씩 너도 태워주겠지만 이 아빠는 그 옆에서 걸어갈 거란다. 왜냐하면 말을 아껴야 되니까. 모두 다 타고 갈 수는 없지 않니? 그래, 이렇게 떠나자꾸나. 녀석은 이 생각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생겨서 그것을 직접 타고 간다는 생각에 너무 기뻐 어쩔 줄을 모르더군요. 러시아 소년이 이렇게 말과 함께 태어난다는 것은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수다를 떨었고 저는 이로써 녀석의 기분을 풀어주고 달래줄 수 있었기에 천만다행이로 생각했지요. 이게 그저께 저녁의 일이었지만 어제 저녁부터는 상황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침이 되던 녀석은 다시금 그렇게 학교에 가더니 돌아올 땐 어물한 모습이더군요.
아주 음울했어요. 저녁에 저는 녀석의 손을 잡고 산책을 나갔지만 입을 다문 채 통 말을 안 하더군요. 그때는 산들바람도 불어오고 해도 기울고 가을이 완연한 가운데 날이 어둑해졌고 그래서인지 그렇게 걷다 보니 우리 둘 다 서글프지더군요. 제가 자 얘야 우리는 어떻게 길 떠날 채비를 해야 될까? 라고 말을 꺼냈는데 이런 식으로 어제 대화를 다시 시작해 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말이 없더군요. 그저 녀석의 손가락이 제 손 안에서 부르르 떨리는 소리만 들리더군요. 어라? 안 좋아. 새로운 일이 터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는 동안 우리는 지금처럼 바로 이 바위돌까지 왔고 저는 이 바위돌 위에 앉았는데 하늘 위로 온통 연을 띄워 놓아서 윙윙 쉬쉬 소리를 내는 것이 30개는 좋게 되어 보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은 연을 띄우는 철이 아닙니까요? 자 인류사 이제 우리도 작년에 마련한 연을 띄울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빠가 녀석을 좀 손봐주마. 그런데 그 녀석이 어디에 숨어 있지? 라고 말했죠. 그래도 우리 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저한테서 반쯤 몸을 돌린 채 먼 산만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바로 그때 갑자기 바람이 윙윙 소리를 내며 불더니 모래가 날렸고 녀석이 갑자기 온몸으로 제게 달려들어 그 고사리 손으로 내 몸을 휘감고 저를 꼭 껴안더군요. 아시겠지만 말이 없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들은 오랫동안 눈물을 꾹 참고 있지만 커다란 괴로움이 밀려와 폭발을 하게 되면 그 눈물은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꼭 시냇물처럼 콸콸 쏟아지는 법이지요. 이 따뜻한 눈물의 포말로 녀석은 갑자기 제 얼굴을 온통 적시어 버렸답니다. 경련이라도 난 듯 흐느껴 울면서 몸을 부르르 떨더니 바위돌 위에 앉아 저를 자기 품에 꼭 껴안더군요. 그러곤 아빠, 사랑하는 아빠, 그 사람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큰 수모를 겪었는지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도 울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앉은 채로서도 부둥켜 안고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빠 아빠 일루샤 일루셰치카. 그때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보았고 아마 저희 기록부에 기입했을 겁니다요. 당신이 형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하지만 절대로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 아이를 때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요. 참 슬프네요. 그는 이번에도 아까처럼 심술 굳은 유로지부이처럼 괴상하게 말을 끝맺었다. 그런데도 알로샤는 그가 자기를 신뢰하고 있음을 만약 지금 자기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다른 사람과는 이렇게 대화를 나누지도 그가 오늘 자기에게 알려준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알로샤는 기운이 났고 눈물에 젖어 영혼이 파르르 떨려왔다. 당신의 아이와 꼭 화해를 하고 싶군요. 알로샤가 계속해서 소리쳤다. 당신이 다리를 놓아주신다면. 예, 그래야 되겠죠. 이등 대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그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알로샤는 계속해서 외치댔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당신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형, 그러니까 저 드미트리는 자기 약혼녀마저도 아마 당신도 들으셨을 아주 고귀한 아가씨도 모욕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받은 모욕을 당신에게 털어놓을 권리를 심지어 그래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이 받은 모욕에 대해 알게 되자 당신이 처한 불행한 처지에 대해 전부 알게 되자 저에게 방금 아니 조금 전에 당신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라고 부탁했습니다만 단 그분을 버린 드미트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니고 그분이 주는 겁니다. 그의 동생인 제가 주는 것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오직 그분 한 명이 주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 이 도움을 꼭 받아들여 주십사 애원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동일한 사람에게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당신과 같은 그러니까 모욕을 강도에 있어서 말합니다. 같은 모욕을 받자 그때 비로소 그분은 당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동생이 오빠에게 도움을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이 여동생과 같은 심정으로 드리는 이 200루블을 꼭 받아달라고 그렇게 하도록 당신을 설득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이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무슨 부당한 유언비어가 생겨날 리도 없고 그러니 여기 이 200루블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서로서로 원수가 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엔 형제들도 있어야죠. 당신은 고귀한 영혼을 가졌으니까
이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서 알로사는 그에게 무지갯빛 100루블짜리 새 지폐 2장을 내밀었다. 그때 그들은 둘 다 담장 곁 바위돌 옆에 서 있었고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표를 보자 이등 대위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은 듯했다. 몸을 부르르 떨었는데 이건 일단은 그저 너무 놀라서였으리라.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했고 이런 결말은 아예 기대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로부터의 도움을, 그것도 이렇게 상당한 액수를 받으리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지폐를 받아진 상태에서 잠시 동안 그의 대답도 제대로 할 수 없었으며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라니. 이렇게 많은 돈을 200루블이나,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4년 동안 이만한 돈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맙소사. 그리고 여동생이 주는 거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겁니까? 맹세코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사실입니다. 알로사가 소리쳤다. 이등 대위는 얼굴이 밝아졌다. 들어보십시오. 예, 좀 들어보십시오. 만약 제가 이걸 받는다면 비열한 놈이 되는 건 아닐까요? 당신 눈앞에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정말로 비열한 놈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제발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들어보십시오. 좀 잘 들어주시라고십시오. 두 손으로 연신 알로샤를 건드리면서 그는 호들갑을 떨었다. 여동생이 보내는 것이니 받으라고 지금 저를 설득하고 있지만 만약 제가 정말 이걸 받는다면 내심 저한테 경멸감을 느끼진 않으실까시오?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늘의 맹세코 절대로. 그리고 우리 말고는 아무도 절대 모를 겁니다. 저와 당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절친한 친구인 한 부인 말고는 아무도. 부인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십시오.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실 순간이 되었습니다요. 왜냐하면 이 200루블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불행한 이는 점점 더 이성을 잃어 거의 기괴할 정도로 황홀해하면서 말을 이어갔다. 그는 극도의 혼란에 빠진 듯 했으며 꼭 자기가 할 말을 다 못하지는 않을까 싶어 두려운 양 굉장히 다급하게 서두르면서 말했다. 이것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신성한 여동생으로부터 명예롭게 얻은 돈이라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당장 이걸로 엄마와 니노치카, 그러니까 저희 그 꼽추천사, 제 딸아이를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의사 게르첸슈 투페가 친절하게도 저희 집에 왔던 적이 있는데 꼬박 1시간 동안 그 둘을 진찰하고서는 통 영문을 모르겠군요 라고 말하긴 했어도 이곳 약국에 파는 광천수라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고 처방전도 써주었어요. 다리 찜질용 약도 처방해 주었습니다. 광천수는 30코페이카인데 아마 40통은 좋게 마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처방전을 받아서 성상 및 선반 위에 놓아두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지요. 니노치카에게는 무슨 약을 탄 뜨거운 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목욕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우리 집 형편에 어디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중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목욕탕도 물도 없는데. 그런데 니노치카는 지독한 류머티즘을 앓고 있답니다. 이건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얘는 밤마다 오른쪽 반신이 너무 쑤셔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인지라 우리에게 폐를 끼치려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우리를 깨울까봐 신음소리도 내지 않는답니다. 먹는 건 말이죠. 우리는 닥치는 대로 개걸스럽게 먹어대는데 얘는 개한테나 던져줄 법한 가장 보잘것없는 조각을 짓는답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자격도 없는 몸이에요. 다른 식구들이 먹을 걸 빼앗기나 하고 또 남들에게 집만 대고. 얘의 이 천사 같은 눈에는 바로 이런 말이 담겨 있는 듯 해요. 우리가 얘의 시중을 들어주면 부담스러운 거죠.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정말 그런 자격이 없어요. 나는 아무 쓸모도 없는 병신, 무용지물인걸요. 아니, 자격이 없다니요. 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얘의 그 천사 같은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고, 얘가 없다면, 얘의 조용한 말이 없다면 우리 집은 지옥이 됐을 것이고, 또 얘는 저 바레아의 마음까지도 누구려뜨렸는데요. 그나저나 바브라바 니콜라예브나는 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애도 역시나 천사지만 역시나 마음이 상한 것이죠. 여름에 집에 왔는데 애에겐 가회를 해서 번 16루블이 있었고 그건 9월
그러니까 지금 빼떼르부르크로 돌아갈 여비로 따로 떼둔 돈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얘의 돈을 살림에 써버렸으니 얘는 지금 돌아갈 차비가 정말 전혀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돌아갈 여건이 통 안 되는 것이 얘는 지금 우리를 위해 유영수처럼 일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얘를 그러니까 녹초가 된 말에 마구와 안장을 얹어 마구 부리는 셈인데 집안 식구들의 시중을 들고 물건들을 고치고 마루를 쓸고 닦고 엄마를 침대에 누이고 하지만 이 엄마가 또한 변덕에 한눈물 하는 정신병자이다. 이 말씀이죠. 하지만 이제 이 200루블이면 한일을 쓸 수도 있습니다요. 아시겠습니까요?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내 사랑하는 식솔들에게 치료도 받게 할 수 있고 우리 여대생을 빼떼르부르크로 보낼 수도 있고 쇠고기를 사서 새로운 식탁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요. 맙소사, 이게 정말 꿈은 아니겠지요? 알로시아는 자신이 남에게 이토록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어서 또 이 불행한 이가 그 행복을 받아들이기로 했기 때문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잠깐만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잠깐만요. 이등대위는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새로운 꿈에 다시금 사로잡혀 다시금 미친 듯 빠른 말투로 주줄대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와 인류식하는 어쩌면 지금 당장 우리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 필과 포장마차를 살 테고 그런데 녀석이 신신당부했으니까 말은 꼭 검은색으로 살 테고 그리고는 그저께 그려본 대로 떠나는 겁니다. K현에 제가 아는 어릴 적 친구였던 변호사가 있는데 제가 그이로 가면 녀석이 저에게 자기 사무소에 서기 자리를 줄 거라고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 전해왔고 사람 속을 누가 알까마는 그래도 아마 써줄 겁니다요. 그래서 엄마를 태우고 니노치카도 태우고 인류세치카는 마부석에 앉히고 저는 걸어서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요. 맙소사, 여기서 받지 못한 빚만 제대로 돌려받는다면 이런 것쯤은 거뜬히 해결될 텐데.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알로샤가 소리쳤다. 가첼리나 이바노바는 얼마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보내줄 테고 그리고 저에게도 돈이 있으니 동생이라고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셨다가 나중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당신은 부자가 그것도 엄청난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현으로 이사를 가시겠다니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각입니다. 이건 당신에게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한파가 닥치기 전에 어서 빨리 떠나는 것이 좋을 테고 거기서 우리에게 편지를 써주신다면 우리는 형제로 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꿈이 아닙니다. 알로시아는 그를 끌어안을 참이었는데 그 정도로 만족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바라본 순간 갑자기 흠칫했다. 상대방은 목을 길게 뽑고 얼굴을 삐죽 내민 채 미친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서 있었는데 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양 무엇라고 입술을 달싹거렸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연신 입술을 달싹거리는 것이 어쩐지 이상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알로시아는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몸을 부르르 떨었다.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당신은 이렇게 중얼중얼 더듬더듬 무심코 말을 내뱉을 때 이등대위는 산에서 떨어지기로 마음먹은 사람과 같은 표정으로 그를 이상하고도 기괴한 시선으로 뚫어지라 바라보았고 동시에 입술을 달싹거려 미소를 짓는 듯 했다. 당신은 말입니다. 그나저나 어떻습니까? 당신에게 지금 마술을 한 가지 보여드립죠. 그는 갑자기 빠르고도 확고한 어조로 속삭였는데 더 이상 말을 더듬거나 중얼거리지 않았다. 마술이라뇨? 마술일에 하찮은 것이죠. 이등대위는 여전히 속삭대고 있었다. 그는 입을 왼쪽으로 일그러뜨리고 왼쪽 눈을 찡긋거리면서 꼭 알로샤에게 붙박이인 양 눈을 뗄 생각도 않고 줄곧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마술이라뇨? 그는 이제 완전히 경악해서 소리쳤다. 자,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등대위는 갑자기 째질 듯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는 지금까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줄곧 오른손의 엄지와 검지로 그 끄트머리를 쥐고 있던 두 장의 무지개빛 지폐를 그에게 보여준 뒤 갑자기 무엇 때문인지 오른쪽 주문으로 난폭하게 옮겨지더니 마구 구기고 힘껏 뭉개버렸다. 보셨지요? 보셨나 굽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려서는 째질 듯한 목소리로 알료사에게 소리쳤고 갑자기 주먹을 위로 치켜들더니 있는 힘껏 구겨진 지폐 두 장을 모래 위로 던졌다.
보셨습니까요? 그는 지폐를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다시 재질 떠다 목소리로 외쳤다. 자, 바로 이것이 옳시다. 그러고서 그는 오른발을 들더니 갑자기 기이한 아기를 드러내며 그것을 발굽으로 짓밟기 시작했는데 발길질을 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숨을 헐떡였다. 자, 이게 당신네들의 돈입니다요. 당신네들의 돈. 당신네들의 돈이라고요. 당신네들의 돈. 갑자기 그는 껑충 뒤로 물러서더니 몸을 펴고 알롯이 앞에 버티고 섰다. 그의 모습에서는 이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오만함이 넘쳐났다. 당신을 보낸 사람들에게 아뢰십시오. 수세미는 자신의 명예는 팔지 않는다고시오.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그가 외쳤다. 그러고는 얼른 몸을 돌려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5걸음도 채 가지 않아 다시 온몸을 돌리더니 갑자기 알로시아에게 손짓을 했다. 하지만 또다시 5걸음도 채 가지 않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몸을 돌렸는데 이번에는 얼굴이 일그러진 웃음 대신 반대로 온통 눈물로 젖어 떨리고 있었다. 엉엉 울면서 훌쩍거리면서 탁탁 끊기는 빠른 말투로 그는 소리쳤다. 내가 받은 치욕의 대가로 당신들한테 돈을 받는다면 우리 아이한테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뒤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었다. 알로시아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사람은 자기가 수표를 진뭉개서 집어 던질 줄은 몰랐으리라. 이미 달리기 시작한 사람은 한 번도 몸을 돌리지 않았고 알로시아는 그가 다시는 몸을 돌리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쫓아가 불로 세우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 이유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알로시아는 지폐 2장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그저 좀 많이 구겨지고 침이 좀 묻은 채 모래 속에 묻혀 있었을 뿐 아주 멀쩡했으며 알로시아가 그것을 펴서 매만졌을 때는 아예 빳빳한 쇠돈처럼 바스락거리기도 했다. 그는 지폐를 매만진 뒤 접어서 호주머니에 쑤셔 넣고 카체리나 이바노브나가 부탁한 일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